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물관사기의 동반자 이춘길,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도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번 시간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나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번은 뭡니까? 바로 두 번째 과목이죠. 뭡니까? 화물운송론입니다. 화물운송론. 자, 화물운송론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한번 풀어보면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 운임 결정 이론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운임 결정 이론입니다. 운임의 취관도는 화주의 운임 부담 능력이 되고 취저 한도는 운송인의 운송원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최고 한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취저 한도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최고 한도는 부담 능력이 된다. 그리고 취저 한도는 뭡니까? 운송인의 원가가 된다고 했으니까 취저와 취고라는 뭐를 갖다가 가격적으로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는 맞게 절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말하면 어떻게 딱 보면은 절충을 해야 됩니다. 절충. 왜?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운임 결정은 운임 부담 능력과 운송 원가 사이에서 결정되니까 뭘 합니까? 이 사이에서 절충을 하면 돼요. 절충. 자, 용역 가치들은 뭡니까? 실제로 용역 가치들은요, 용역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임 부담 능력은요, 사실 우리가 용역 가치들은 여기서 운임 부담 능력에 따라서 용역 가치도 사실 결정되는 것도 있고, 운임 부담 능력들은 뭐냐? 운임을 누가 얼마큼 많이 부담하냐 따라 있는 것이에요. 자, 생산비는 당연히 생산에 따른 비용을 함께서 하는 것이고 일반 균형 이론도 있어요. 뭐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단지 절충설이라는 4번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여기 문제 자체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41번 맞고 42번. 자, 42번 보시면요. 화물 자동차 운영 효율성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운영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화물 자동차의 운영의 효율성 지표예요. 효율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영차율이 있습니다. 영차율이 뭐였죠, 여러분? 영차 0이니까 이거 0 생각하면 안 돼요. 0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차는 뭡니까? 요거 아시죠? 요거 뭡니까? 요거 뭐예요? 한자로 하면 여예요. 하늘천 따지 쭉 해가지고 찰령. 그리고 이 영자는 찰령을 말해요. 찰령. 그러니까 찰리가 뭐니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가득 차 있는 거. 그러니까 영차율은 그 차에 물건을 완전히 적재를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찰령이 뭡니까? 이거 영차는 뭐니까 실차율하고 같은 실차율. 영차율은요, 실차율하고 같은 의미의 실차율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차는 전체 운행 거중 실정함을 적재하지 않고, 아이고 여기는 않고, 이건 뭡니까? 않고 뭐예요? 이건 영차율이 아니라 뭡니까? 공차율이죠. 공차율이 뭡니까? 비어 있다 이겁니다. 비어 있어요. 뭐가? 트럭에 비어 있다. 이 공차하고 이 영차하고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한자 썼습니까, 여러분, 기본 이론 때. 자, 그래서 알고, 자, 이번에 회전율은 차량의 일정 시간 내에 화물천 운송 휘수를 말한다. 뭐 틀린 건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거 나왔으니까 이미 2번, 3번도 맞아요. 가동률은 일정 기간 동안 화물 운송하나 운송원에서 운행한 일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복화율은 건 갔다 오는 것이에요. 편도가 아니라 왕복. 운송을 한 후, 즉 편도로 운송한 후 귀로 오는 도로 오는 과정에서 화물 운송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일 갔다가 올 때마다 화물을 싣고 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편도로 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복화율로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적재는 뭡니까? 차량의 적재 정량에 대비해서 실제 화물을 얼마나 적재하고 운행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맞죠. 자, 이거 그리고 간혹가다 영차율하니까 0이니까 공인지 알고 영차율과 공차율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전혀 모르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사실 흡사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0하고 0하고 같은데 한자를 다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말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42번에 정답은 1번이다. 43번 봅니다. 43번. 화물 운송하는 삶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이요. 1번 운송은 재화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 장소적 격차. 당연하죠. 운송은 뭡니까? 장소적 효율성을 창조한다. 그래서 장소적 격차를 주는 거. 운송이에요. 시간적 격차를 주는 거. 뭡니까? 창고죠. 그리고 운송이란 것은 이런 것이에요. 자, 운송 방식에 따라 재화 흐름을 빠르게 또는 빠르게 퀵 느리게 슬로우하여 운송 비용 제고 수준 리드 타임이 고객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런 건 이것도 맞고. 자, 그다음에 3번 운송은 지역 간 국가 간 경쟁을 유발하고 재화의 시장 가격과 상품의 재고 수준을 높인다. 자, 여러분 운송이 물론 지역 간 국가 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경쟁을 취소시켜주기 위해서 운송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재화의 시장 가격과 상품 재고 수준. 자, 상품 재고 수준을 갖다가 오히려 낮추겠죠. 운송을 한다는 것은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상품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많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돼요. 왜? 리드 타임이 적다면은 운송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재고 수준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높인다는 말 이거 안 되는 것이에요. 벌써 딱 알 수가 있죠. 운송은 분업을 촉진한다는 거. 운송은 분업을 촉진하여 국제무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운송은 재화의 효용 가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 자, 이게 정답이에요. 운송은 재화의 효용 가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속성을 갖추고 있는데 뭐 틀린 지문은 보통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틀린 지문은 뭐 운송이 아니라 뭐 하역은 재화의 효용 가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운송이라고 해야 맞지 하역이라고 하면 틀린 것이에요. 마치 하역이니까 물건을 갖다가 뭐 싣고 내는 그런 걸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이 자체가 맞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역은 재화의 효용 가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운송이에요. 운송.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43번 받고 44번을 보도록 합니다. 44번 대형 목재, 대형 파이프, H 형광.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철제 중에서 이렇게 H처럼 써 있는 게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이 H처럼 철 높이 위에서 보면은 쭉 장착 화물이 장착 화물에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H강, H 철강이라고 이렇게 딱 H처럼 튼튼하게 가려고 H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형 목재, 대형 파이프, H 형광 등 장착 화물이죠. 장착. 그러니까 긴 화물이에요. 긴 화물, 장착 화물 운송에 적합한 화물 자동차는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터 트럭이 있습니다. 모터 트럭은 뭡니까? 모터를 다른 트럭이에요. 이건 그냥 트럭이기 때문에 모터에 의해서 운반한 트럭이기 때문에 이건 장착 화물을 갖다가 안 싣습니다. 아예 딱 이게 아니에요. 자, 세미 트레일러 있죠? 세미 트레일러는 뭡니까? 세미 트레일러는요, 절반이죠, 절반. 세미란 건 절반이에요. 즉, 절반은 건 뭐냐면, 컨테이너를 갖다가 절반적으로 차 뒤에다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절반은 뭐, 자기 스스로 동력에 의해서 가지만은, 절반은 실은 동력에 의해서 간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의존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미고 이 세미의 반대가 뭐냐면 풀이에요. 풀. 이 세미하고 반대가 풀이에요. 풀은 뭐냐면 컨테이너는 그 자기 힘으로만 가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 세미란 건 절반 딱 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실어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반을 갖다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바퀴로만 가는 것이고 절반은 여기 실어놨기 때문에 그 절반이고 이 풀은 뭐냐 아예 그냥 여기 바퀴로 가는 것이에요. 바퀴. 자기 바퀴로. 그 풀로. 더블 트레이는 뭐냐? 이 2번과 4번에 합쳐진 게 더블 트레이예요. 그 2번 세미 트레일러하고 그다음에 풀 트레일러를 합쳐놓은 게 더블 트레일러고 간혹가다 세미 트레일러를 갖다가 두 개로 보통 말한다고도 하는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세미 트레일러하고 풀 트레일러의 기능을 갖춰 있는 게 바로 더블 트레일러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과 5번은 같은 의미예요. 뭐 1번은 뭐냐? 모터 트레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착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은 폴 트레이는 폴이에요. 풀이 아니라 폴. 그래서 폴 트레일러가 바로 이 장착 화물을 싣는 거죠. 장착 화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용으로 좀 알아주시면 되고
44번까지 봤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전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 45번. 45번 보는데, 자, 운송관리 시스템이네요.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운송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면, 뭐 운송관리 시스템이니까 뭐 운송에 대해서 어느 건지 나온 게 딱 보면 알겠죠. 그래서 1번의 화물 운송 시 수반되는 자료와 정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집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비용이 저렴한 수송 경로하고 뭐를 갖다가 최종 운송 수단을 갖다가 수송 수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당연하죠. 수송 경로하고 수송 수단을 갖다 제공하는 시스템이 바로 뭐다? 여기 운송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맞잖아요. 화물이 입고 뒤에 출고 뒤까지 물류 대절 자동차라는 시스템으로. 아니 뭐야? 운송 시스템인데 운송 관리 시스템인데 뭐야? 입고되어서 출고 뒤까지 뭡니까? 물류 대절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 아니죠. 이건 뭡니까? 보관이죠. 보관 자동 창고 관리 시스템이죠. 뭡니까? 웨어하우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웨어하우스. 자동 창고 이건 그냥 보관이에요. 보관. 운송이 아니라 보관이에요. 그럼 크게 따지면 이거는 운송이고 이건 보관이에요. 자, 최저가 운송 계획 일정하여 화물 추적 운임 계산 자동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운송이죠. 당연히 운송. 그 다음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행하면서 수배송 비용, 재고 비용 등 총 비용, 즉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당연히 뭡니까? 운송 관리 시스템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공급 배송망 정반에 걸쳐 재고 및 운반비 절감. 그러니까 운반비 절감, 운송에 관한 운반비 절감이겠죠. 대응력 개선 공급업체와 필요 부서 간에 적기에 납품을 갖다가 실현할 수 있다. 당연히 운송. 그리고 재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기는 2번, 보관과 관련된 것은 2번이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딱 나와 있잖아요. 화물이 입고 뒤어 출고 뒤에까지 물류 대절 자동 처리한다. 이거는 운송하고 관련이 없어요. 보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보관.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기출문제가 훨씬 더 문제 푸는 거, 또 저 역시도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왜? 기출문제는 좀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물론 저도 기본 이론을 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하면요, 쉽게 배운 입장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면 많이 막힌단 말이죠. 왜? 강의 들을 때는 좀 쉬우니까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이라는 것은 조금은 어렵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쉽게 합격하는 게 문제이지, 쉽게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여러 번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좀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쉬운 내용. 자, 46번 봅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총 중량 검증이 있어요. 자, 베리파이드 그로스 매스 오브 컨테이너 도트 나와 있죠. 이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게 돼. 그럼 총 중량 검증입니다. 자, 화물의 총 중량 검증을 말해요. 자, 수출을 위하여 화물이 적재된 개별 컨테이너, 환적 컨테이너는 공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다. 자, 총 중량은요, 여기 여러분 알겠지만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겠을까요? 공 컨테이너는 뭡니까?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총 중량에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왜? 화물이 총 중량이라는 것은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화물이 들어있고 컨테이너 무게까지 합쳐가지고 얼마나 무게가 총으로 나가는지 이걸 따져보는 것인데, 아니 빈 컨테이너를 재서 뭐 하려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벌써 정답이 옳지 않은 것이 나왔어요. 해상에서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이 있어요. 솔라스라고 보통 하는데, 이 솔라스에 따라서 수출 컨테이너의 총 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며 도입되었다는 거. 화주는 수출한 컨테이너 검증 총 중량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 검증된 총 중량 정보는 5차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총 중량의 기본적으로 5+-5% 정도에서 인정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km라면 104km 되더라도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또는 96km 되더라도 인정한다. 자, 컨테이너 총 중량은 컨테이너 적재된 화물, 해당 화물의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그다음 컨테이너 자체 무게를 모두 합산한 중량을 의미한다. 그렇죠? 총 중량 이거 나왔잖아요. 총 중량은 컨테이너 적재된 화물, 해당 화물을 고정, 보호하기 위한 장비, 그다음에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모두 총한데 여기는 공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답이 당연히 1번이죠. 물건을 실은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47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거 지웠다고 생각되는데 안 지운 게 나왔어요. 그래서 깨끗이 여러분이 강의를 화면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깨끗이 지웠습니다. 47번 운송수단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세요. 운송수단별. 자, 트럭 운송은요. 트럭 운송은 두어투두어 서비스 운송 서비스 가능하고 기동성이 높은 운송 방식 당연하죠. 유일하게 두어투두어 즉 문전에서 이건 뭡니까? 두어투두어란 개념이 뭐예요? 문전에서 자 문전까지예요. 문전까지. 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어투두어 이건 당연히 맞고요. 맞아요. 그리고 오로지 트럭 운송만 가능해요. 철도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 운송은 바로 뭐다? 두어투두어 운송 방식이 안 돼요. 컨테이너 운송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은 물품의 파손, 분실, 사고 발생 위험이 적고 타 운송수단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다. 자, 해상 운송이 안정성이 높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도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자 그러다 낮다고 할 수 없다. 왜? 해상 운송은 어쨌든 간에 장거리 운송입니다. 장거리. 기본적으로 항공 운송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그 대신 비용은 저렴하죠. 그래서 비용은 저렴하지만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파손이라든가 멸실 같은 게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형적 무역 거래에서 뭡니까? 자, 운송 중 발생하는 마무나 멸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거 책임지는 사람이 뭘 들어요? 보험을 들잖아요. 그래서 매도자가 보험을 드느냐, 매입자가 보험을 드느냐에 따라서 구분적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인쿠텀스 2020에서는 무조건 매도자가 보험을 무조건 드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I가 들어가는 거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그건 다 알 거라고 보고, 자, 이건 일단은 여기서 그걸 거기 가서 하면 되니까 이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항공 운송은 여기는 다 운송수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아니죠. 중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비행기로 가기 때문에 무거운 것은 못 실어요. 무거운 것은 못 실고, 물론 이제 아예 무거운 건 못 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무게는 당연히 싫겠죠. 근데 진짜 무거운 거, 즉 배에다가 실을 만한 아주 무거운 것은 항공 운송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틀린 거. 영향을 받습니다. 철도 운송은 트럭 운송에 비해서 중장거리는 당연하죠. 당연히 맞죠. 그리고 기억번하고 리을번이 왔습니다. 기억번과 리을번. 자, 기억번과 리을번 있는 거 몇 번입니까? 잘 안 보여요. 여기 2번 있네요. 2번. 문제를 풀고 어쨌든 거기 있는 기억번과 리을번이 맞기 때문에 여기 2번이 정답이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47번 맞고요. 48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48번 보시면요. 운임 결정의 영향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운임을 결정합니다. 이런 운임을 결정하는 영향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운임을 결정하는 영향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임 결정 영향 요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뭐가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화물의 파손, 분실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운임도 높아진다. 맞죠? 맞습니다. 자, 적재 작업이 어렵습니다. 적재성이 떨어집니다. 운임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운송거리가 길어집니다. 총 운송원가는 증가하고 운임이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진 않아요.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자, 화물 밀도가 높을수록 동일한 적재 용기에 많이 적재할 수가 있으며 운임이 더 자, 화물 밀도가 높을수록 동일한 적재 용기에 많이 적재할 수 있다. 자, 밀도가 높을수록 동일한 적재 용기에 많이 적재할 수 있으며 운임이 높아진다는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화물 밀도가 높을수록요. 물론 동일한 적재 용기에 많이 적재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비례적으로 운임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임이 높아지진 않아요. 자, 운송되는 화물의 취급 단위가 클수록 당연히 고정비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인데 여기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5번이 옳고 4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봤고요. 이 다음 문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48번 맞고 4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49번 운송방식입니다. 운송방식. 운송방식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운송방식이에요. 운송방식. 운송방식 선택한다. 그 선택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뭐가 있겠느냐. 자, 수량이 적은 곡과 화물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이 적합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장기 운송 시
운송을 장기로 하면 가치가 하락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항공 운송이 적합하다. 그렇죠. 빠르게 가면 되겠잖아요. 왜? 가치 하락을 오랜 기간 동안 하면 가치가 하락한다는데 빨리 가면 가치 하락이 안 되겠죠. 자, 근거리 운송이나 가깝죠. 중소량의 화물의 경우에는 도로 운송이 적합하다. 당연하죠. 근거리 운송은 도로 운송이 가장 적합해요. 트럭에 의해서. 대량 화물 장거리 운송 경우에는 해상 운송이 적합하다. 맞습니다. 1번, 2번, 3번, 뭐 4번, 막 그럼 5번인데 전천후 운송 경우에는 도로 운송이 가장 적합. 전천후이니까 그 상황에 맞는다는 거죠. 그 상황에 맞는 운송이 경우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량이 적은 것은 항공 운송, 그다음에 장기 운송인가 뭐 항공 운송이 적합하다. 근거리에서 도로 운송, 이렇게 해상 운송 이런 것 등이 바로 뭡니까? 전천후 운송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각각의 상황에 맞게 운송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전천후 운송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천후 운송은 도로 운송만 적합한 게 아니라 뭐 철도 운송, 선박 운송, 항공기, 비행기 운송도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 운송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거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50번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요. 50번. 자, 전용 특장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볼게요. 전용 특장차. 자, 1번에서 전용이에요. 그 차가 뭐냐? 특장차인데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으로.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자, 덤프차라 있습니다. 덤프차라. 모래, 자갈 등은 적재물을 운송하고 적재물의 높이를 경사지게 하여 양하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모래 같은 게 실을 때 쭉 올라가지고 쭉 가로 떨어지잖아요.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모래 실을 때 이제 뭐 내릴 때 이렇게 쭉 해가지고 모래 쭉 해가지고 자동차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뭐 바퀴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게 뒤에가 올라가가지고 이것도 이 뒤에 이제 카고 적재함에서 이제 이게 올라가도 모래 주르륵 내려온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말합니다. 경사지게 해가지고 하는 차량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자, 분립체, 수송차는 반도체 등 진동 없이 운송하는 차량이다. 자, 분립체가 나왔죠. 분립체. 이 불자가 뭡니까? 미세하다는 것이에요. 미세하다. 미세. 미세하게 분립체. 그러니까 먼지예요. 먼지. 수송차는 반도체는 진동하는 게 아니라 분립체 수송차는 진동 없이 하는 이 수송차량을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갖다가 뭐 먼지가 나는 화물이에요. 그러니까 곡시라든가 석탄 같은 거 보통 합니다. 석탄과 곡시.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에요. 자, 액체 수송차는 각종 액체를 수송하기 위해서 탱크 형식의 적재함을 장착한 차량이다. 맞죠? 자, 냉동차가 나왔어요. 냉동차는 야채 등 온도 관리가 필요한 화물 운송에 사용된다는 거 당연한 맞는 말이고. 자, 레미콘 믹서 트럭이 있습니다. 레미콘 믹서 트럭은 적재함 위에 휘저는 드럼을 부착하고 드럼 속에서 생 콘크리트 주석금에서 운송하는 차량이다. 이미 여러분 아마 여기 레미콘 믹서 트럭은 아마 많이 봤을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뭐 2번이겠죠. 분립체 수송차. 분립체는 먼지 자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니란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51번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51번. 화물 자동차 중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자동차 중량입니다. 자동차 중량. 중량에 관한 설명이에요. 중량.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자, 공차는요. 화물 적재하지 않고 연료, 냉각수, 윤활유 등을 갖다 채우지 않은 상태의 화물 차량 중량을 말한다. 자,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내용만 해당돼요. 연료라든가 냉각수라든가 윤활유, 즉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이런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채우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공차라는 그 개념 자체는 뭐냐? 그냥 차 자체에 화물을 실지 않은 상황에서 비어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빈 트럭 있잖아요. 빈 트럭을 공차라고 해요. 공차. 근데 그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연료라든가 냉각수라든가 윤활유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운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당연히 거기는 포함되어 있죠. 자, 최대 적재량.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이미 나왔어요. 최대 적재량은 화물 자동차 허용 최대 적재 상태의 중량을 당연히 말한 것이에요. 자동차 연결 총 중량은 화물이 최대 적재된 상태의 트레일러와 트랙터 무게를 합한 중량을 말한다.
자동차 연결 총 중량일 때 그래요. 연결. 그냥 자동차 총 중량을 말한 게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일러와 트랙터 무게를 합친 중량을 말합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연결 총 중량. 자, 최대 접지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지 압력. 그리고 이거는 화물의 최대 적재 상태에서 도로라든가 지면 접지부에 미치는 단위 면적당 중량을 말한다. 이거 바로 여러분 간혹 가다가 뭐 시위 같은 거 약간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면은 갑자기 뭐 트럭 같은 거 무게 재는 트럭 같은 거는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무게 재는 데가 있어요. 무게 재는 데. 그 너무 무게가 많이 나면 그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보통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중량을 말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차량의 총 중량은 자 연결 총량 이거 개념 달라요. 여기 연결 총 중량이고 그냥 여기는 총 중량이에요. 그리고 차량 중량, 화물 적재량 및 승차 중량을 모두 합한 중량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건 갖다 차량 총 중량이고 이거 연결 총 중량 이런 건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문제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당연히 1번이겠죠. 너무 쉽게 나왔죠. 정답은 쉽게 나왔지만은 그 이외의 지문도 좀 여러분이 받을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그 이외의 지문을 갖다 모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답만 알고 그 다른 것은 그냥 지문을 보지 않는다. 그런 건 절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1번에서 화물 운송의 3대 요소. 이것도 3초 만에 풀 수 있는 것이죠. 자, 노드, 모드, 그 다음에 노드, 그 다음에 링크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화물 운송의 3대 경로는 뭡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땅이 지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하고 여기서 뭐 서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지나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지나가지고 이렇게 뭐 일본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게 바로 노드예요, 노드. 이런 거점입니다, 노드.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하냐? 이런 걸 링크라고 그래요. 링크. 경로죠, 경로.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운송하는 트럭이면 트럭. 그 다음에 철도면 철도면 철도. 그리고 트럭과 철도. 만약에 트럭이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너 선박 이런 거 선박 이런 거는 뭡니까? 운송수단이 그냥 모드라고 그래요. 모드. 이 세 가지를 말한다. 그리고 화물 운송의 3대 요소는 모드. 노드 링크라고 해요. 링크.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이 3번이네요. 3번에 있네요. 3번. 정답이 죄송합니다. 4번 있네요. 4번. 내가 써놓고도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노드 그다음에 링크 그다음에 연결점. 노드 이렇게 다 써놓고도 노드 링크 모드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4번.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말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다 보면은 딱 보는데도 보이는데도 갑자기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뭐 여러분들 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하시겠죠. 자, 물론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그런 실수도 무조건 하고 줄여야 되는 것이고 각종 실수를 줄이려고 하지만은 저도 모르게 제가 인지를 하고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고 나중에 강의를 들을 때 또 질문을 할 때만 그걸 인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만 그럴 땐 제가 아이고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나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은 역시 질문하신 분의 말이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해서 틀린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하고 질문한다 해서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모르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려요.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안전운임에 그것이든 귀있는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안전운임. 자, 일단 여기서 옳은 것이에요. 옳은 거. 자, 덤프 컨테이너 경우 해당 구간 운임에 30%를 가산한 적용한다. 자, 여기는 30%가 아니라 25%예요. 자, 방사선 물질에 적재된 컨테이너 후 해당 구간 운임을 100%라. 이건 100%라는데 방사성 물질이에요. 방사선 물질. 적재된 컨테이너 해당 구간 운임의 100%가 아니라 150%. 자, 그다음 위험물, 유독물, 유해 화학 물질에 적재된 컨테이너는 해당 구간 운임에 이 위험물이라든가 유독물, 유해 화학 적재된 컨테이너는요. 해당 구간의 운임의 25%가 아니라 30%. 자, 화학류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해당 운임의 150%가 아니라 100%다. 100%. 그럼 뭐 정답이 갖다가 5번이겠네요. 탱크 컨테이너는 위험물이 아닌 경우 해당 구간의 운임의 30%를 가산 청구한다. 맞습니다.
정답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25%, 150%, 30%, 100%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53번 받고 5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54번도 간단한 문제죠.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때 발생하는 원가 항목 중 고정비 성격. 자, 우리가 비용에는요, 기본적으로 비용은 뭡니까? 우리가 크게 말하는 코스트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두 가지인데 뭐로 나왔어요? 자, 변동비 성격이 있죠. 변동비. 변동비라는 개념이 있고, 변동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고정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정비. 고정비인데 휴학적으로 따지면 이건 뭐냐면은 1년 원예스 룰, 1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비용이 움직일 수 있으면 변동비고 1년 이후에 비용화 드는 것을 갖다 고정비라고 보통 말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움직이는 비용이고 움직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갖다 고정비 같은 것은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요. 운전기사 인건비는 당연히 고정비입니다. 이거 무조건 고정비예요. 고정비. 자, 그 다음에 니은 주차비는 변동비죠. 이건 변동비예요. 변동비. 자, 통신비. 통신비는 당연히 고정비죠. 여러분이 통신비, 전화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쓰고 있는 것은 당연히 고정비예요. 그 다음에 유류비. 이것도 당연히죠. 변동비죠. 왜? 많이 쓸 때는 많이 나고 적게 쓸 때는 적게 나갑니다. 복리후생비 없으니까 고정비죠. 고정비. 자, 도로 상황 통행료. 당연히 많이 도로를 통행할 때는 많이 나고 적게 나가죠. 변동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정비는 갖다가 몇 번일까? 고정비는 갖다가 기억번, 득번, 그 다음에 미음번. 그 다음에 여기서 변동비는 갖다가 니은번, 그 다음에 리을번. 그 다음에 비읍번. 이게 변동비예요. 그래서 이건 고정비고 이건 변동비예요. 뭘 구하라겠습니까? 아, 고정비 성격 항목을 구하는 것은 기억번과 득번, 미음번. 기억번과 득번, 니은번. 니은번과 리을번, 비음번은 갖다가 뭡니까? 이건 리을, 미음, 비번은 변동비니까 이건 변동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이 답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요. 2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들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봅니다. 자, 54번 받고 55번. 자, 도로 운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도로 운송의 효율성. 도로 운송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이거 방안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1번. 자, 도로 운송입니다. 여러분. 육상과 해상, 공상을 연결한 도로 운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 그러면 좋겠죠. 당연히 이렇게 연계한 도로 운송 시스템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철도 운송, 연안 운송, 항공 운송 등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당연하죠. 도로 운송의 효율성. 철도 운송을 하면 연안 운송, 항공 운송 등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지 않다. 자, 운송업체의 소형화 독점화를 통해서 자, 경쟁체적 확립을 위한 기반을 한다. 자, 독점화는 그 자체하고 소형화는 자체는요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자, 운송업체가 소형화된다.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독점화 시킨다. 이것도 안 좋은 것이고 이 독점화라는 그 자체가 경쟁체적 확립이라고 이렇게 써놓고는 뭐 독점화를 시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규제를 탈피해서 시장경제 원리를 입각한 자율경제. 그래서 비현실적인 규제를 탈피하자. 그리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자. 그래서 자율경쟁을 갖다가 기반으로 조성하자. 이거 맞는 내용이죠. 도로시설의 확충 및 산업도로와 같은 화물 자동차 전용도로 확충이 필요하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55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이건 쉬운 것이에요. 이런 것은. 자,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56번 한번 살펴보면 56번. 화물 자동차 운송의 단점이 아닌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50번. 단점이에요. 자, 대량 화물 자동차 운송의 단점입니다. 단점이 아닌 것이에요. 네 가지는 단점이고 하나는 아니다 이거죠. 자, 기본적으로 대량 화물 운송에 불리하다. 아니죠. 대량 운송 화물 운송 자동차는 단점이 아니라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대량 화물의 운송에 불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아니죠. 이건 갖다가 대량 화물 운송에 유리합니다. 불리하다는 게 아니라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것이에요. 철도 운송에 비해서 운송 단가가 높다. 아니죠. 철도 운송에 비해서 운송 단가가 철도 운송에 비해서 운송의 단가가 높다.
어디까지 가느냐가 사실 좀 차이가 있죠. 장거리냐 근거리냐 이런 거 사실 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화물 전자 운송의 단점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단점일 수도 있죠. 왜 운송이 갔다가 일단 장거리도 운송 단가 높다고 했기 때문에 단점일 수 있다는 거. 자,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 그래도 에너지 효율성은 아무래도 철도보다는 높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비교하는 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좀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 했는데 이것도 단점이 되겠죠. 단점. 자, 화물 중량의 제한을 받는다. 그렇죠. 아무래도 철도 운송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선박 운송은 화물을 갖다 많이 실어두지만 차량은 아무래도 딱 싣는 톤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게 제한을 받는다. 이것도 단점이죠. 단점. 그러니까 이건 다 단점이에요. 대량 화물의 운송에 불리하다. 대량 화물의 운송에 유리한 것은 뭐예요? 철도 운송 같은 거죠. 자, 철도 운송에 비해서 운송 단가 높다. 이것도 이런 건데 이거 참 애매합니다. 이거. 자,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 당연한 말이고. 그다음에 화물의 중량에서 제한을 받는 맞는 거. 배차 탄력성이 높죠. 이건 배차 탄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트럭은요. 어떤 철도라든가 선박에 비해서 트럭은 쉽게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쉽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배차의 탄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아닌데 이건 배차 탄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단점이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배차의 탄력성이 기본적으로 이건 높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이 문제가 이번 56번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해요. 문제 자체를 갖다가 딱 보면은 그리고 화물 자동차 운송의 단점인데 그럼 화물 자동차 운송의 단점이 아닌 것은 근데 그럼 이런 건 다 단점이 아니라 대량 화물의 운송에 불리하다. 뭐 철도에 비해서 철도 운송에 비해서 운송 단가가 높다. 운송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성이 갖다 낮은 것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맞죠.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것은 나쁜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갖다가 뭐보다 철도 화물이라든가 선박보다는 낮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싶다 나오는 것이 사실 이해가 갑니다. 화물 중량에 제한을 받는다. 당연히 이런 것은 있는데 배차의 탄력성이 낮다. 배차의 탄력성은 단점에 해당한다. 배차 탄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50번 같은 정답은 갖다가 뭐 5번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물론 이제 저도 정답을 많이 선택하려면 당연히 5번을 선택할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 문제 자체가 조금은 출제자가 어떤 의도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화차에 컨테이너만 적지 않은 운송 방식을 고른다. 자, 화차에 컨테이너만이요. 컨테이너만. 그리고 컨테이너만 적지 않은 운송 방식이에요. 컨테이너만. 일단은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뭐 컨테이너 온 플래카죠. 그리고 컨테이너 온 플래카요. 여느 그 컨테이너를 갖다 컨테이너 이거 아예 말이 나왔어요. 왜? 이 자체는 무조건 맞아요. 이거 왜 컨테이너잖아. 이 CO가 컨테이너를 약자. 이 컨테이너 그러니까 CO가 컨테이너 온이잖아요. 온. 근데 플래카잖아요. 플래카. 이거 약자가 COFC니까 당연히 이건 컨테이너니까 당연히 이건 일단 리을번은 무조건 맞아요. 리을번은 무조건 맞는 거죠. 리을번은 무조건 맞아요. 정답이 3번 아니면 5번이 돼야 돼요. 그러면 리을번은 맞으니까 기억번 아니면 니은번 한번 캥거루 방식이냐? 캥거루 방식은 아니죠. 캥거루는 뭡니까? 캥거루 갖다 L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테이너만 적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캥거루 방식은. 그 다음에 플래시밴이라는 거 나와 있는데 이 플래시밴이 여기 이 컨테이너만 적지 않은 것이에요. 이건 트레일러에다가 싣는 것이죠. 트레일러 온. 그러면 트레일러 온 플래카니까 트레일러에다가 싣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당연히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겠죠. 기억번은 아니고. 왜? 화차에 플래카 화차에다가 뭐 컨테이너만 싣는 것이기 때문에 플래시밴 방식하고 그다음 COFC 방식은 무조건 하고 맞는 것이고. 왜? 컨테이너만 싣기 때문에. 화차가 플래카입니다. 화차를 플래카라고 해요. 플래카. 자, 그래서 57번의 정답이 몇 번? 5번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58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58번. 가로 안에 들어갈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방식을 옳게 다른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옳게라는 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컨테이너 운영 방식을 했는데 사실 운영 방식이라기보다는요. 운송 방식이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운송 방식.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일단 운영 방식이 나와 있는데 운송 방식, 야드 면적, 자본 투자, 컨테이너 양육 시간, 하역 장비 유지비, 자동화 가능성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방식인데 그리고 컨테이너 터미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죠. 사실 운송 방식이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서 딱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니은번 보죠. 자, 보시면요. 야드 면적이 적다. 그다음 기역번은 적고 자본 투자 적고 컨테이너 양육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근데 하역 장부 유지 비용은 적게 들고 자동화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트랜스테이너라고 못합니다. 트랜스테이너. 그다음에 트랜스테이너는 뭡니까? 거기에서 이 화물을 길 갖다가 거기서 트랜스테이너는 이 철로에다가 이렇게 철로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뭐 마치 겐트리 크레인처럼 싣는 걸 말해요. 싣는 거.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그것도 이제 컨테이너 갖다 싣고 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야드 면적이 넓고 중이고 대고 하드 유지 비용이 넓고 그다음에 자동화 가능성은 중인데 이거는 뭐냐? 이 스트레드 캐리어. 그죠? 이거는 갖다가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자동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스트레드 캐리어는 뭡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 사이에다가 뭐 컨테이너 갖다 이렇게 끼워 가지고 운행 이거 바퀴가 있고 이 바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운행하면서 이걸 갖다 싣는 것이에요. 컨테이너 갖다 옮기는 것입니다. 이걸 스트레이트 캐리어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위에다 트럭 위에다가 바로 트럭이 있으면 트럭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아예 그냥 트럭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트럭이 뭐 바퀴도 여러 개 있을 것이에요 아마.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컨테이너 갖다 그대로 갖다가 뭐 겐트리 크레인이라든가 여기 있는 트랜스테이너라든가 이런 걸로 해놔가지고 물론 이 스트레이트 캐리어도 여기 사이에 트럭이 오게 해가지고 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싣는 거 바로 샤시 방식. 샤시란 거는 자동차 이 자체가 샤시예요. 이 자체. 이 위에다 싣는 방식이에요. 이 위에다. 그리고 샤시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테이너 방식, 스트레이트 캐리어 방식, 샤시 방식인데 저는 운송에 대한 수단으로서 보통 운영 방식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컨테이너 터미널을 갖다가 트랜스테이너 방식, 스트레이트 캐리어 방식, 샤시 방식인데 이거는요 이 샤시 방식은 보통 어디서 합니까? 이 에이프론에서 많이 싣잖아요. 에이프론에서 많이 싣고 마셜 야드 같은 데서 하고 이런 것은 트랜스테이너라든가 스트레이트 캐리어 뭐 컨테이너 야드라든가 CFS에도 모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운송하는 방식 또는 기기라든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겠죠. 출제자가 이제 그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사실 이 자체만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갖다 정답을 고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건 아주 색다른 것입니다. 단지 이런 기계로서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역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기계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운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계로만 운영한다. 그러면 다른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하는데 아니에요. 거기 똑같은 컨테이너 야드에는요. 다양한 스트레이트 캐리어, 트랜스테이너, 뭐 샤시 다양한 운송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거기서 3번이 되는데 어때 58번도 그렇게 약간 여러분에게 크게 아주 뭐 가슴에 와닿고 감동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자, 정박기간에 가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요. 자, 정박기간. 정박기간에 가는 사항인데 여기서 정박기간은 노티스 오브 리리스 통지 후에서 자, 이거 준비됐나요? 이거요. 준비됐습니까? 이거요. 그 통지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개시를 합니다. 자, 여기 SH except 이건 뭡니까? Sunday and holiday죠. 그럼 Sunday 일요일하고 뭐 and holiday 휴일은 갖다가 어떤다는 거예요? Sunday에서 holiday는 어떻게 except 제외한다 이거예요. 제외한다. 자, 제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except라는 개념은 제외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Sunday 여기 S 그다음에 H E X는 제외한다.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는 거 정박일주에 산입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그래요. 정박일주에 산입하지 않는 조건이다. 자, 여기는 뭡니까? weather 그다음에 하약가는 그다음에 여기서 weather into days.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약가는 날씨만 정박해서 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건 뭡니까? 앞에 나온 건 웨더란 말이에요. 웨더 날씨란 것이에요. 날씨. 그래서 웨더 윈도우 데이스라고 보통 하는 건데 하약 가능한 기상 조건의 날짜만 정박계는 산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산입하지 않는 것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1번, 2번, 3번은 보통 맞는 것이고 자, 그다음 이건 뭡니까? 이건 관습적이죠. 커스터머 퀵 디스패치. 자, 커스터머 퀵 디스패치 약자요. 이거 한자 쓰지 않을 것이 영어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걸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관습적 조속적인 하역입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하역 방법이에요. 이거는 관습적.
그래서 커스터머, 그 다음에 퀵 디스패치니까 하역 능력에 따라서 가능한 빨리 하역한 조건을 말한다. 자, 러닝 데이스는 뭡니까? 모든 날짜를 포함한 것이고, 모든 날짜. 그래서 불가항력을 제외한 하역 개시일부터 끝날 때의 모든 기간, 아니 불가항력을 제외하지 않고 좌우전 거기에 열거된 날짜는 모든 포함돼 버려요. 그래서 러닝 데이스, 러닝. 여러분 혹시 러닝 타임 아시죠? 영화를 갖다가 시작부터 끝까지 러닝 타임이라 보통 하듯이 러닝 데이스는 말 그대로 모든 기간은 날씨가 좋든 나쁘든지 간에 일요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그 날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을 정박 기간을 산입합니다. 5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뭘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자, 59번 맞고 이제 60번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철도 운송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철도 운송의 장점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 친화적 운송이죠. 그렇죠. 철도 운송. 환경 친화적입니다. 자, 중요한 데 용적이 작다. 계획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자, 적기 배차가 용이하다. 아니요. 이 적기 배차가 용이한 건 뭡니까? 트럭이잖아요. 트럭. 그래서 아까 문제가 좀 아쉽다는 것이에요. 적기 배차. 운송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건 트럭입니다. 근데 적기 배차가 용이한 것은 철도가 아니라 트럭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건 5번은 다양한 운임 할인제도를 운영한다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60번 받고 61번 보도록 합니다. 자, 선적시 양하항을 복수로 선정하고 양항 도착 전에 최종 양항을 지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뭐냐? 이렇게 나오세요.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양항을 복수로 선정하고 그래서 양항을 갖다 일단 복수로 그러니까 도착항은 쉽게 말하면 수입자가 수입항을 갖다가 여러 곳으로 부산항이냐 우리나라 수입하는 인천항인지 부산항인지를 갖다 일단 먼저 선정하고 도착 전에 최종 양항을 지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뭐냐? 이건 갖다가 뭐냐? 양항을 갖다가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로 선정했다는 것은 어디인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다?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할 때 당연히 할증을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예 미리 물건을 갖다 실을 때 이걸 선택했으면 돈이 안 붙는데 딱 운송을 하고 오면서 막 선택해요. 인천 아니면 부산에 갑니다라고 말해요. 인천이면 인천이지 부산이면 부산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인천 아니면 부산이에요. 하다가 저기 태평양 뭐 일본 근해를 딱 지날 쯤 우리 인천으로 갑시다. 그럴 때 할증률을 갖다가 줘야 되는. 그래서 양항 선택 할증률이라고 보통 이런 걸 말해요. 뭐 여기서 이미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61번 받고 62번 보도록 합니다. 60번 무선 용선계약 시 묵시적 확약은 뭐냐? 묵시적 확약이 아닌 것은 뭐냐 묻죠. 그 용선계약 시 묵시적 확약. 그리고 묵시적은 뭡니까?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그 휴양의 내용이라든가 신속한 항해, 뭐 이거는 당연하죠. 신속한 항해, 부당한 이로 불가, 그다음 위험물의 미적재, 내향성 선박 제공 이런 것은 딱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으로서 지킬 예절이 있잖아요. 그건 꼭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개를 키운다. 저희 아파트에도 개를 키우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개를 갖다가 산책시키면서 그 개가 응가하잖아요. 한 번도 치우지를 않아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갖다가 그 사람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지 오로지 자기만 좋아요. 공동주택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묵시적 확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서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휴양의 내용 같은 건 당연히 묵시적 확약이 아니죠. 이런 것은 갖다가 딱 언제부터 휴항, 어느 항구에서 한다는 거. 그래서 휴항이라는 것은 항구가 쉰다는 것이에요. 항이 쉴 휴자니까 쉴 휴자니까 쉴 휴자. 그래서 휴항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정답은 1번. 자, 그런 다음에 63번 한번 보면 돼요. 63번.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헤이그 규칙하고 함부르크 규칙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요. 자, 헤이그 규칙이 있어요. 헤이그 규칙은 헤이그는 네덜란드에 있고요. 함부르크는 갖다가 독일에 있어요. 그리고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의 면책이었던 항해 과실을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헤이그 규칙에서는요. 지연 손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이런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내용지로 보면은 그다음에 3번, 4번, 5번인데 1번과 2번은 딱 내용적으로 전혀 틀린 거 없습니다. 1번, 2번 거는. 자, 헤이거 규칙에서 운송 구간 책임을 갖다가 from reset to delivery.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from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죠? from reset to delivery이었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from 태클이에요. 자, 이거는 갖다가 뭡니까? 이게 헤이거 규칙이에요. 이게 말을 잘못했어요. 이게 헤이거 규칙이고 이게 함부르크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은 반대로 설명했어요. 절대 이런 법칙은 이런 데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반대로 조금만 반대로 설명해서 하는 거죠. 헤이거 규칙에서 운송의 체감한도가 1포장당 단위당 100파운드였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SDR을 사용해 체감한도를 인상했다. 헤이거 규칙에서는 선박 화재가 면책에 있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면책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맞고 여기는 반대로 설명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다. 자, 이번 시간은 63번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보관 화물 운송론 같은 경우는요, 계산 문제가 후반기에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반기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문제에서 조금 많이 나가고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문제를 더 나갔다는 걸 이해하시면서요.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와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